전세 멸종. 월세의 습격이 시작됐다. 이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인데요. 와, 이거 제목만 봐도 약간 섬뜩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한국에만 있다는 이 전세 제도가 정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고등이 지금 곳곳에서 켜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뭐 하나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소중한 보증금, 또 내 집 마련의 꿈, 이런 거랑 바로 연결되니까 더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예전에는 당연히 전세를 먼저 알아봤는데 요즘에는 뭐 괜찮은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말들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그 막연한 불안감의 실체를 아주 적나라한 숫자랑 분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데이터로 확인을 하는 거군요.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이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뿌리 깊은 원인을 한번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하네요. 이 자료들로 지금 시장의 지각 변동을 숫자로 딱 확인하고요. 그 뒤에 숨어있는 핵심 원인들 한 3가지 정도를 파헤쳐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이 전망까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남 얘기가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목이 아주 강렬합니다. 미친 월세 상승률. 야, 그래프 기울기가 거의 뭐 절벽인데요, 이거. 네, 숫자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면요.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2023년에 4.6%, 2024년에 5.8%, 그러다가 2025년 들어서 무려 8.04%까지 치솟습니다. 8.04%요. 와, 자료 보니까 2015년 이후에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이건 그냥 오른다가 아니라 진짜 폭등이네요, 폭등.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 그냥 8%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아, 그게 아닌가요? 네, 그 상승의 가속도입니다. 가속도요? 4%, 5% 하다가 갑자기 8%로 뛰었다는 건 시장의 균형을 잡고 있던 어떤 힘이 아주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아,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상승의 가속도라. 확실히 와닿는 표현입니다. 월세가 저렇게 가파르게 오른다는 건 결국 수요 공급 문제일 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 구조적인 변화가 바로 다음 자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있다. 제목만 봐도 심각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원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5.9%. 거의 3분의 2네요. 그렇죠. 전세는 이제 34.1%밖에 안 됩니다.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전세 비중이 더 높았던 때가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역전된 거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속도요, 속도. 자료를 보니까 지난 1년 사이에만 서울의 전세 매물이 무려 26%가 급감했대요. 잠시만요. 1년에 26%요? 그럼 4분의 1이 넘는 전세 매물이 그냥 시장에서 증발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사라진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놀라운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 선택지가 아예 없어지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월세가 오르는 것도 부담인데 그나마 대안이었던 전세마저 씨가 마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거죠. 악순환이네요. 전세를 못 구하니까 월세로 몰리고, 그럼 월세는 더 오르고. 맞습니다. 높아진 월세를 보고 집주인들은 또 전세 대신 월세를 더 선호하게 되고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자료에서 이 거대한 변화를 만든 3개의 톱니바퀴를 딱 짚어주던데요. 첫 번째가 정책의 역설이네요. 네,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료 분석을 보면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시행했던 갭 투자 규제가 의도치 않게 전세 공급의 숨통을 조여버렸다는 거예요. 갭 투자, 전세 보증금을 끼고 최소한의 자기 돈으로 집을 사는 방식,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게 집주인한테는 일종의 레버리지 투자 수단이었던 건데 한때는 사실 내 집 마련 방법으로 권장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집값을 올리는 주범, 투기로 지목되면서 규제가 확 들어갔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규제의 나비 효과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진 거죠.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갭 투자는 막혔지, 대출 규제는 심해졌지. 이러니까 굳이 리스크를 안고 거액의 보증금을 받는 전세를 놓을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 유인이 없어진 거군요. 그렇죠.
그 대신에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고 나중에 보증금 떼일 걱정도 훨씬 적은 월세를 선택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판단이 된 겁니다. 잠시만요. 거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는데 그럼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 못했을까요? 아니면 갭 투자를 막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어느 정도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건 감수하자 이랬던 걸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이 자료에서도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을 딱 짚고 있거든요. 결국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랑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충돌해버린 셈이라는 분석이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네, 갭 투자를 투기로만 보고 억누르다 보니까 그 갭 투자가 사실 시장의 전세 물량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뭐랄까 좀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아, 투기 억제라는 큰 그림에 집중하다가 그게 시장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세밀하게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군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도 바로 이 정책이랑 맞물려 돌아가네요. 대출 규제. 이건 이제 세입자 쪽 얘기죠.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 역시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그렇죠.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가진 돈은 보증금으로 내고 모자란 만큼은 월세를 내는 반전세 아니면 아예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랑 수요 양쪽에서 동시에 문이 닫히고 있는 거네요. 집주인은 전세를 내놓기 싫고 세입자는 전세를 구할 돈이 없고 와, 이건 진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완벽한 악순환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공급은 정책이, 수요는 금융이, 양쪽에서 전세를 밀어내는 힘으로 동시에 작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세 번째 요인이 있습니다. 아, 세 번째. 바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그냥 꽁꽁 얼어붙게 만든 공포입니다. 전세 사기 공포. 아, 이건 정말 제 주변만 봐도 너무 피부에 와닿는 얘기네요. 그렇죠. 전세라는 게 사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주는 아주 독특한 사적인 금융계약이거든요. 그렇죠. 신뢰 기반의 계약인 거죠. 네. 근데 이 계약이 수십만간 유지될 수 있었던 건 집값은 어쨌든 오른다는 믿음, 그리고 설마 집주인이 내 돈을 떼먹겠어 하는 사회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군요, 지금. 그렇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서 전세가 월세보다 싸다고 나와도 내 전 재산일 수 있는 보증금을 잃을 수 있다는 그 공포 앞에서는 계산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아, 차라리 매달 얼마씩 더 내더라도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키겠다. 이 심리가 시장의 대세가 된 거죠. 신뢰라는 윤활유가 사라지니까 전세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그냥 멈춰서고 있는 거네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공급 측면에서는 정책의 역설, 수요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속화한 전세 사기 공포. 이 세 가지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처럼 동시에 몰아치면서 전세 시장을 빠르게 위축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네, 어느 하나만으로는 지금의 이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책, 금융, 심리,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너무나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전세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자료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인 분석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더 암울하게 느껴지는데요. 내년엔 괜찮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는 어떤 답을 내놓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자료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어두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2026년 1월에 정부가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요. 네네.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거죠. 아니, 공급을 늘리면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보통 공급의 해결책이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공급 확대 중요합니다. 중요한 해법 중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방금 분석했듯이 지금 문제는 단순히 공급이 부족해서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복합적이었죠. 네, 이미 집주인들은 월세를 더 선호하도록 구조적으로 생각이 바뀌었고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조달할 능력이 약해졌고 시장 전체에는 불신이 퍼져 있고 이 거대한 흐름을 단기적인 공급 대책 몇 가지로 되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큰 겁니다. 이미 배가 너무 멀리 떠나버렸다. 이런 불안감 같은 거죠. 단기 처방으로는 어려운, 훨씬 더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두 번째 전망인 양극화 심화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오는데요.
맞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일 획기적인 지원 없이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는요, 단순히 거주 형태 중 하나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어떤 역할이죠? 바로 주거 사다리 역할입니다. 주거 사다리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 전에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을 구해요. 그럼 2년, 4년 동안은 사실상 이자 말고는 매달 나가는 주거비가 거의 없죠. 그렇죠.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거죠. 종잣돈으로. 바로 그겁니다. 그 기간 동안 맞벌이에서 월급을 모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 아파트 청약 계약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기반이 됐던 거죠. 아, 월세살이에서 내 집 마련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 그게 전세였군요. 정확합니다. 그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렇죠. 지금 똑같은 조건의 신혼부부를 생각해보면 전세를 못 구해서 월세 200만 원짜리 집에 들어간다고 쳐보죠. 200만 원. 2년이면 4,800만 원, 4년이면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저축이 아니라 그냥 주거비로 사라지는 겁니다. 와, 과거의 부부였다면 종잣돈으로 모았을 돈이 그냥 고스란히 집주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다리의 발판이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썩어서 없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월세 부담 때문에 저축을 못하고 저축을 못하니까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지고 이게 결국 주거 형태의 차이가 자산 격차를 더 크게 벌리는 구조적인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자료가 바로 그 점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어요. 자산이 있는 사람은 월세 수입으로 더 큰 자산을 불려나가는데 자산이 없는 사람은 소득의 상당 부분이 계속 주거비로 빠져나가니까 계층 이동의 가능성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죠. 이건 단순히 주거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활력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흐름을 짚어본 것 같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월세와 사라지는 전세 현상을 데이터로 확인했고요. 그 뒤에 숨어있던 정책의 역설, 대출 규제, 그리고 전세 사기 공포,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예고되어 있긴 하지만 이미 구조적으로 변해버린 시장과 주거 사다리의 붕괴로 인한 양극화 심화라는 훨씬 더 무거운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료 마지막 장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전세 vs 월세,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그냥 각자 상황에 맞는 답이 있겠지 막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 논의를 종합해보면 그 질문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자체를요? 네, 전세 공급은 말라가고 월세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시장에서 과연 우리에게 온전한 의미의 선택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 걸까요? 아, 선택지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뭘 선택하겠냐고 묻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어쩌면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선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져 버린 이 주거 환경이라는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묵직한 질문을, 이 분석을 함께한 당신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